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민주공화국과 선거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조원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가 현행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의 민주와 공화의 개념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주와 공화 모두 외국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분명 우리 언어로 환원되어 쓰여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와 공화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는 크게 자치적 민주와 다수적 민주로 나뉘고 공화는 공동체주의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고전적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의 차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의 정치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 후 이와 대비되는 대의제, 즉 간접민주주의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의 핵심 가치는 선거이고 선거는 공화주의와 연결됩니다. 로마 시대의 키케로, 피렌체의 마키아벨리, 그리고 미국 건국 시기의 연방주의자인 메디슨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거라는 제도를 현행헌법상 대표자 선출의 기본제도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과 다섯 번째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를 중심으로 한 대의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의 문제점에 관하여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대의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참여민주주의의 시도를 알아봅니다. 반면에 대의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운영이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표자 선출 과정의 개선이나 대표자 선출 이후의 운영 개선에 관하여 살핍니다. 또한 보다 나은 대표자 선택을 위한 시도들인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나 비례대표제의 개선, 의무적 투표 참여제가 민주공화국의 관점에서 용인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우리 역사 속 민주와 공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민주와 공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4분의 4박자의) 경쾌한 리듬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실제로 이 가사는 우리 헌법의 제1조 1항의 헌법 조문을 나타낸 겁니다. 19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전부 개정되고 이듬해 88년 2월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은 하나의 문장과 10개의 장, 그리고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모든 조문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을 말하자면 헌법 제1조 1항이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조항은 1948년 7월 17일에 재헌헌법 이전에 1919년 4월 11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던 조문입니다. 1919년부터 헌법의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이 조항은 지금까지도 헌법 제1조 1항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도 헌법 전체 조문의 맨 앞자리를 다른 조문에 내어준 적이 없는 것이죠. 특히 민주라는 수식어와 결합된 민주공화라는 용어를 채택한 임시정부 기초자들의 독창성, 그리고 그것이 이후의 역사에서 한 단어로 확고하게 굳어진 용어의 확정성은 공화의 개념사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임시헌장의 기초자들은 조문의 작성을 위해서 외국의 헌법 자료를 참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의 헌법문헌이나 헌법 규정에 민주와 공화라는 두 개의 단어를 민주공화의 결합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 규정은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의 수많은 헌법 문서들 가운데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시헌장의 기초자들에게 가장 친숙했던 중국의 헌법 문서들 가운데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는 1919년에서 6년이 흐른 1925년에 발간된 단기헌초 제1조에서 비로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단기헌초에서의 공화국의 의미는 현재 공화국의 의미가 아닌 연방국, 연성국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현재 공화국의 의미와는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헌법 조문에 명기되기 시작한 것은 1년이 지나서죠.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그해 10월에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1년 더 빠른 것이죠. 민주공화국을 헌법에 명기한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따라서 임시헌장 제1조의 민주공화제의 선언에 대해서는 독자성과 선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와 공화를 결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적실한 해석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해석은 공화는 민주에 부수되는 개념일 뿐이다. 그리고 공화의 개념이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의 개념사보다는 민주공화의 개념사가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공화는 앞에 수식어 민주와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화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독립적인 공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공화의 개념사가 아닌 민주공화의 개념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민주에 비해 그간 소홀하게 취급된 공화의 개념을 재해석하기 위함이지 공화의 개념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화학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결합 이전의 민주와 공화의 성질을 버리고 성질이 상이한 제3의 것을 생성하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민주와 공화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상황이라면 결합 이후에 민주와 공화의 가치는 제3의 가치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와 공화의 결합은 헌법의 각 영역에서 각기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민주와 공화의 물리적인 결합 양식으로 해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 민주와 다른 공화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 개념을 동시에 모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와 공화 각각의 개념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라는 말도 공화라는 말도 외래어를 한자어로 바꾸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것으로 다시 변용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와 공화가 각각 우리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와 공화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선 민주입니다. 민주라는 한자어의 개념의 전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주라는 표현, 민주주의라는 표현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민주를 한자로는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의 개념은 백성이 주인인 세상, 백성이 주인인 상황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문화권에서의 민주의 개념은 이 반대였습니다.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왕이라는 의미로 그간에는 쓰였습니다. 민주의 개념이 180도 변한 것이죠. 민주는 이미 서경 등의 중국 문헌에서 백성의 주인, 다시 말하자면 군주, 즉 황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청나라 말기에 영어의 데모크라시를 해당하는 번역어로 장착되었고 청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상 도입 초창기에 민주라는 한자어를 민의주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은 청나라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어의 데모크러시를 칭하기 위해서 민주라는 한자를 사용한 최초의 문헌은 청나라의 만국공법이라는 책입니다. 만국공법은 미국 선교사인 마틴의 주관하에 1832년에 출간된 영문서적을 청나라 정부의 명에 따라서 1864년에 한문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영문서적을 한문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자어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1864년이 돼서야 중국에서도 비로소 민주를 민의 주인인 황제를 칭하는 용어가 아닌 영어의 데모크라시를 번역한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민주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사이트에서 누구든지 우선 한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바로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민주가 등장하는 것은 35차례입니다.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고종 집권기까지 1900년대까지 해서 조선왕조의 35차례의 민주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 의미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성종 3년이죠. 1472년 9월 9일 검토관 성현의 말에 나타난 민주의 개념은 서경에서의 민주처럼 백성의 주인, 즉 군주를 나타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필부가 자진함을 얻지 못하면 민주가 함께 그 공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민주는 왕을 나타냅니다. 왕과 백성 모두 공을 이루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민주는 확실히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종 3년 이후 400여 년이 지난 고종 35년, 즉 1898년 12월 10일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익현이 장운의 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민주의 개념이 그간의 조선왕조실록에 나왔던 민주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이 들으니 외국에는 이른바 자유의원과 민권을 주장하는 당이라는 제도가 있고 심지어는, 이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직접 선거하는 민주의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 때 심지어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최익현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뜻입니까? 부정적이라는 뜻입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주는 용인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왕조국가인 조선시대의 민주는 왕정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기에 민주를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 말기인 고종 시기의 민주를 이미 현대적 의미의 민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화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라는 한자어의 유래는 기원전 84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주라는 나라의 려왕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폭정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밀란에 의해서 이 려왕을 쫓아내죠. 그 다음에 소공과 주공이라는 두 명의 신하가 정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정사, 왕이 없는 상태에서 정사를 엄청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공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정치를 행하는 공화행정은 기원전 841년에서 시작되어 여왕이 망명지인 채 땅에서 죽고 여왕의 아들이 선왕으로 즉위해서 주나라 왕실이 다시 회복되는 기원전 828년까지 14년 동안 왕 없는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중국 고전에 나타나는 공화는 본래 군주가 없는 상태에서 공동협의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서주 여왕의 폭정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사용된 공화의 개념에 대해서 왕정시대에 공화를 언급하는 것은 불경 내지 반역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혹은 공화의 정치를 국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왕이 없는 상태에서 몇몇의 권세가들이 조정을 사적인 물건이나 도구로 여기고 천단하는 좋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금기시되어 왔다라는 주장, 두 가지 주장이 둘 다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와보죠. 조선왕조에서의 공화의 개념은 조선왕조 실록의 세조 집권기에 하나, 중종 집권기에 3번, 광해군 집권기에 3번, 즉 고종 집권기에 2번까지 나타나는데요. 그리 빈번하게 사용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공화가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 많이 나온 건 아니었죠. 그렇다고 이 공화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한자어로서 우리의 의식체계에서 동떨어진 개념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바로 조선 광해군 시절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이이첨이라는 신하와 한계라는 신하 간의 논쟁입니다. 한계는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신이 들으니 이첨이 감히 찾아가운데 공화라는 2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이첨 입장에서 이이첨이 쓰는 거를 봤을 때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조정은 전하의 조정이다. 조정은 왕의 것인데 어찌 감히 왕이 없는 상태인 공화라는 2글자를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나라 려왕이 채 땅으로 달아나자 공화라는 칭호가 있었으니 그렇다면 이는 조정을 이첨이 주관하는 개인의 물건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저도 모르게 통곡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난 공화의 개념은 왕정에 도전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시기죠. 다음 날인 8월 11일인 헌납의 민심이 한계의 상소를 비판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흉악한 무리들은 날마다 이러한 공화를 무너뜨리려고 일삼고 있다라는 등의 말이 있으니 협치하는 거죠. 상화, 서로 간에 화목해지는 겁니다. 공환이 하는 것은 대개 서로 통용되는 말로서 주공과 소공이 공화에 대한 문자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역적 한계는 어찌하여 주나라 봉기에서 말한 주선왕 때의 주공과 소공이 함께한 공화 정사를 행하였다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공화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협환이 상환이 우리나라 말에 공화, 협화, 상화 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왕이 없다는 것만으로 왜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공화 정치를 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정치 자체를 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헌납 민심이 보기에 이이첨을 비판하는 한계의 상소는 공화의 의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이이첨을 벌하기 위해서 공화의 개념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공화는 여왕이 채 땅으로 도망가는 권력 공백 상황과 주선왕 때의 주공과 소공이 함께 14년 동안이나 공화의 정사를 행하였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심은 2가지 용례 중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후자의 의미를 배제한 채 전자의 불충한 뜻만을 헤아려 고에 바친 한계의 불순한 의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또한 민심의 비판 속에서 당시의 협화, 상화, 공화라는 말이 서로 통용되는 것임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종 32년 1537년인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공화의 개념이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조정이 화평해졌으니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닦아서 사사로운 혐의로 서로 모해하지 말고 당파를 만들어 허위사실로 대수의 신민들을 모함하지 말아서 조야가 모두 화평하도록 기강을 닦아서 밝히도록 하라. 조금이라도 정과 같은 기미가 있으면 대신이거나 대간이거나 시중이거나 간에 발의하여 크게 다스려서 그 싹이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화평이라는 의미로 공화의 개념이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1698년 숙종 32년 호조 참의 이광적의 상소문을 보면 선왕의 덕을 스승으로 마음을 보존한다면 주나라에서 함께 화평한 그 아름다움, 즉 공화지미라고 이야기하죠. 공화의 아름다움을 오늘날에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화의 개념을 1698년에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고 임금의 부재와 같은 변란이나 공백의 뜻이 아니라 화평과 대동의 의미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화의 개념이 쓰였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식 속에서 공화는 왕이 없는 단순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본에서 이야기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850년대에 네덜란드어인 리퍼블리크에 대한 번역어로 왕이 없이 지배되는 나라, 합종 정치의 나라, 서로 돕고 사는 나라 이런 형식으로
공화의 개념들이 설명되어 왔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한 사람을 선출해서 국정을 맡기도록 하는 나라도 공화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의 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공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츠쿠리 쇼고의 고녀도지에 나타나는 공화 정치, 공화국과 스키타 켄탄의 지약 정종에 나타나는 합중국이라는 표현 모두 리퍼블리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미국식 정치 제도가 공치국, 공화국, 공화정치로 표현되기도 하고 합중의정의 나라, 합중국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므로 공화국과 합중국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공화국의 개념이 현재의 공화의 개념이 아니라 합중국이라는 United States라는 번역으로 쓰였다는 게 재미있는 거죠. 이렇게 초기에는 합중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공화의 의미는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1880년대 이후 합중국은 모두 아메리카나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대한 번역어로 공화국은 영어의 리퍼블릭에 대한 번역어로 양자가 구분되게 됩니다. 이후의 의미가 더욱 분화되어서 고유명사로서의 미국을 나타내던 개념은 합중국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합중국의 정치체제를 나타내는 개념은 공화국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을 합중국, 공화국 이렇게 다 같이 불렀다면 미국을 부르는 개념 자체는 합중국으로 넘어가고요.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정치 형태를 공화국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공화의 개념은 중국을 통해서 공화라는 한자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리퍼블릭 개념으로 일본을 통해서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공화가 우리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민종묵의 1881년 문견 보고문입니다. 민종묵은 이 보고문에서 세계 각국의 정체로 군민공치, ik군독재, 귀족정치와 함께 공화 정치를 하나의 정체의 형태로 언급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각국의 정체는 한결같지 않다. 첫째는 이러한 정치가 있는데 풀국이고 이러한 정치, 이거는 어국이고 이러한 정치는 영국이고 이러한 정체는 아국, 여기서 미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개념을 하나, 둘, 셋, 넷 정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의 최강자는 어느 나라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자는 어느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개의 구분 중에서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나라에서 리퍼블릭을 공화로 칭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우리보다 늦죠. 1896년에서야 발견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5년이나 늦은 시기입니다. 리퍼블릭이라는 외래어는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전해졌죠. 그리고 1896년 이전에 민주라는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청나라의 서양 문물이 도입 초기에 디모크레시와 리퍼블릭 모두 민주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화기 국어에 이용된 신생 한자어 합중국 그리고 공화국은 어느 쪽이나 일본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 전해진 것입니다. 공화라는 한자어는 중국의 주나라 시대의 일정한 시기를 가리키는 언어로 시작됐지만 일본이 네덜란드어 리퍼블리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중국은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번역어로서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일본으로 전해졌고 공화국은 네덜란드의 번역어 리퍼블리크에 대한 번역으로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919년 우리 최초의 임시약헌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 들어서 해외 독립운동 진영에 공산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좌파의 입장에서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불악정치에서 군주전제정치로, 군주정제정치에서 군주입헌정치, 그 다음 민주공화정치를 거쳐서 결국에는 노동공산정치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민주공화 정치는 노동공산 정치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할 일종의 극복 기제로 기능한다고 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민주공화정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좌파의 인식은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의해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임시정부 시기의 민주공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조소왕의 삼균주의입니다. 1930년 이후에 임시정부 안에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삼균주의는 정치의 균등, 교육 균등, 경제 균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이전의 좌파의 입장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개념으로서 극복 대상에 불과했던 민주공화의 개념은 삼균주의의 정신을 더해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공화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기능했고, 이를 통해 삼균주의적 민주공화의 개념은 우리 헌정사에서 1948년 건국헌법과 가장 가까운 원형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좌우익의 민주공화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익과 우익을 가리지 않고 임시정부 시절의 정당들은 민주공화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회 의사록, 회의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들어가서 의사록, 회의록을 읽어보는데요. 국회 PDF 파일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봤던 회의록 중에서 가장 지금도 기억이 남는 거는 1948년 재헌의회 당시의 회의록입니다. 이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했구나, 똑똑한 분들이 많았구나, 우리 못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1948년도 재헌의회 회의록을 몇 가지 읽어드릴 텐데요. 독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법률안을 만들거나 여타의 다른 의사활동을 할 때 독회를 하지 않습니다. 독회는 하나하나의 법률안을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읽음으로써 모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되고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회를 이해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48년 6월 23일 국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헌법 초안에 대한 제1회 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1회 독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국회법에 의하면 독회를 총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회죠. 1회 독회를 가졌습니다. 법 초안의 성격에 대해서 그 당시에 헌법 전문위원이었죠. 유진호 박사 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민주의원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그리고 과도입법위원회에서 제정된 약헌 등을 종합하고 그 이외에 구미 각국에 현재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되어 있음을 밝혔죠. 본회의장에서 전문위원 유진호는 헌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의 조화, 다시 말하면 불란서 혁명이라던가 미국의 독립시대로부터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어 온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위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경제 균등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 평등, 그리고 권리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경제 균등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조소왕의 삼균주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17차 본회의에서 유진호 전문위원회 헌법 초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은 후에 6월 26일 제18차 본회의에서 헌법안 제1회 독회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김교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죠. 제1조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성국가가 아니올시다. 유진호는 새로 생긴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새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서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919년 임시약헌부터 규정되어 1948년 재헌헌법에 그대로 투영된
민주공화국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가 아닌 새로 만들어진 국가인 대한민국의 성격을 규정하는 1차적인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병국 의원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하죠. 국호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보다는 아예 기왕이면 더 큰 거 태자를 쓰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쓰자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공자를 쓰고 있는데 공화는 역시 한 가지 공자지만은 우리에 대해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상스러울지만치 제 생각으로는 공화보다는 동화가 어떻냐. 그래서 민주동화국 이렇게 쓰자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실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채와 정체를 밝히는 일이니까 각각의 의원들이 주장한 것은 그냥 웃고 넘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병국 의원은 공화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공화보다는 동자를 쓰는 동화를 써자, 민주동화국으로 하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상일 의원은 민주공화국과 공화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박혜정 의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죠. 대개의 나라에 있어서 국채와 정체가 있다. 국채라고 하는 것은 군주국이냐 민주국이냐 하는 것이고 정체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냐 군주국이냐 전제국이냐 입헌국이냐 하는 등 규정하는 것이라서 국채와 정체를 구분하자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주권이 과거에 군주 1인에게 있었던 것이 3천만 민중에게 나누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국채로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또 정체로서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국채와 정체를 구별하는 서상일 의원의 견해와 뒤이어 발언하는 유진호 당시 전문위원의 견해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헌법학계, 정치학계의 통설적인 지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국채와 정체 구별론에 대한 유력한 반박으로는 그 당시의 학자였죠. 박일경 박사의 주장만 있었습니다. 박일경 박사는 1949년 헌법을 출간한 이래 줄곧 민주공화국 규정을 민주공화, 국채와 정체가 아니다. 민주정체와 공화정체를 규정한 정체 규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채는 1조 2항에 제한헌법에서는 2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주권 재민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체로 봐야 된다. 정치 정체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 28일 개최된 제19차 회의에서 민주공화국 혹은 공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6월 29일이죠. 6월 29일에 개최된 제20차 회의에서 서영길 의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분은 이제 그간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시는데요. 무엇을 반대하는지 조목조목 들어보겠다. 제1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호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민주공화국을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 공화국에는 독재공화국도 있고 민주공화국도 있으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국은 물론 대답하기를 명사라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명사 속에 민주라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으로 여기에 다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영길 의원은 참 재밌는 얘기를 한 거죠. 서영길 의원께서는 대한민국의 민국에 민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는 민주다. 이렇게 두 개를 반복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라고만 규정해도 된다 라고 제안합니다. 다음날 열린 21차 본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논의보다는 대한민국의 대가 봉건적인 자존심의 비타심의 발성이거나 본질적으로 사대주의적인 사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일본 제국, 대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사대주의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를 삭제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개정하자는 의견들도 나옵니다. 1948년 7월 1일에 개의된 22차 본회의부터 헌법 초안에 대한 두 번째 독회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는 김병애 의원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국호는 문제가 없지만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를 삭제하자고 하면서 아까 봤던 1회독에서 서영길 의원과 같은 입장에 섭니다. 민국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민주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민주국은 역시 공화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이렇게 고쳐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헌법 초안에서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규정에 대한 토론과
논의 과정에서 드러낸 쟁점을 헌법 초안에 대한 3차에 걸친 독해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재헌의회 의원 대부분은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와 공화의 결합의 양태인 민주공화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대한민국에서 민에 이미 주권재민의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주가 동어반복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아닌 공화국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은 재헌국회가 민주와 공화를 동일한 어휘의 반복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가치를 상이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완벽하게 시사해 줍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으로 헌법 초안 작업을 주도한 유진호 박사에 의해서 정체국체 구별론이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박일경의 주장은 지금 봐도 타당하고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주공화는 1919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두 단어를 동시에 붙여서 사용한 것이고 이 규정은 단 한 차례도 헌법의 제일 앞부분을 내어주지 않은 말입니다. 민주와 공화는 화합적으로 결합되어 민주주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민주와 공화 그리고 민주공화 모두 다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함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주는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왕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그 의미가 180도 전환되어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공화는 왕이 없는 반군주제라는 말로 처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반군주제 이외에 보다 복합적인 언어로 쓰이고 있음을 살폈습니다. 임시정부 시기의 민주공화의 개념과 삼균주의 정신이 합해져 삼균주의적 민주공화 개념이 생겼음을 살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1948년 건국헌법과 가장 가까운 원형이며 임시정부 시절의 정당들은 민주공화를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재헌의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대체적으로 실제로 동의되었죠. 하지만 이는 민주와 공화를 동일한 어휘의 반복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가치를 상이하게 이해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 민주와 공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와 공화, 그리고 주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